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주종 변이가 바뀐 가운데 이가 개량 백신이 이런 새 변이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은 3차 접종 후 이가 백신을 추가 접종한 경우 국내 주종 BN.1 변이에 대한 예방 능력이 4.4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방역 강화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 이면에는 거센 자국 내 여론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방역과 관련해서 온라인에 타고 유포되는 내용 중에는 사실과 다른 가짜 뉴스들도 많아서 반한 감정을 부추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중국이 코로나19 사망자 수를 대폭 줄여서 보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최근까지도 사망자 수가 아예 없다거나 소수 인원만 발표했지만 일부 외국 기관에서는 하루 10,000명의 사망자가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달 궤도선 다누리에 탑재된 미 나사의 카메라가 촬영한 달의 영구 음영 지역 사진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가파르게 경사진 분화구에 지름 5m의 바위가 굴러떨어진 경로가 보일 정도로 높은 해상도를 선보였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에 머물고 있던 러시아 소유주 우주선이 운석에 부딪혀 일부 장치가 파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는 우주정거장에 있는 러시아 우주인 2명과 미국 우주인 1명을 귀환시키기 위해 다음 달 20일 구조용 우주선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11일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외국인 7명 중 1명꼴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1일 하루 중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1,861명 중 단기 체류 외국인 302명이 공항 검사센터에서 PCR 검사를 받았고 이 가운데 40명이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양성률은 13.2%로 전날에 이어서 이틀째 두 자릿수를 이어갔습니다. 중국발 입국자의 입국 후 PCR 검사가 의무화된 지난 2일부터 11일까지 단기 체류 외국인 누적 양성률은 16.9%입니다. 한편 0시 기준 신규 해외 유입 확진자 135명 가운데 중국에서 입국한 확진자는 90명으로 전체 해외 유입 사례 중 66.7%가 중국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단기 비자 중단에 이어 중국을 경유하는 한일 국민에 대한 비자 면제도 중단했습니다. 서방 외신들은 중국의 두 나라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 전격 중단은 보복 조치라고 잇따라 분석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자국 경유자에 한해 72시간에서 144시간 동안 비자 없는 체류를 허용해온 중국이 한국과 일본 국민에 대해선 허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이민관리국은 최근 소수 국가에서 중국 국민에 대한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이러한 조치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과 일본 국민에 대해 현지에 도착해서 발급받는 비자 발급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국민에 대한 단기 비자, 일본 국민에 대한 일반 비자 발급 중단 발표 하루 만에 추가 보복 조치를 내놓은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 정부의 일본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 중단에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하고 조기 철폐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中国が新型コロナ対策とは別の理由で査証発給の制限を一方的に行ったことは極めて遺憾であり 서방 외신들은 중국의 이번 비자 중단 조치를 보복성 조치로 평했습니다. AP통신은 중국발 입국자에게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부과한 나라들에 대한 보복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중국인 관광객들은 소셜미디어에서 한국의 처사가 모욕적이라고 매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 역시 보복이라는 표현을 썼고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의 비자 제한 조치 타전 기사 헤드라인을 중국이 코로나 보복으로 한국과 일본에 역공을 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발행하는 일간지 황구시보는 사설에서 한국이 중국발 입국자를 식별하기 위해 노란색 카드를 차도록 한 조치가 범죄자 취급이라며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에 대해 중국이 강력한 보복 조치를 연일 내놓은 것은 자국 내 거센 여론에 편승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으로 중국의 여론이 들끓고 있는지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중국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화면입니다. 여러 명이 한데 모여 있는 어두컴컴한 방.
한국에 도착하면 이런 곳에 끌려온다는 겁니다. 일부 중국 유튜버 왕홍은 일주일 동안 100만 원 넘는 격리 비용도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只能坐在地板上，睡在地板上，食物还和垃圾桶放在一起，一天大约需要支付人民币900元，隔离7天大约需要6300元人民币。 그러나 해당 장소는 제주공항의 임시 대기실로 원래 글을 올린 사람은 무료로 지내고 있다고 분명히 적었습니다. 현재 입국 PCR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사람들의 호텔 격리 사례와 혼동해 이야기가 와전된 겁니다. 근거 없는 주장이고요. 대부분 다 호텔에서 안전하게 이렇게 격리 생활을 하시고 있다. 평소에 중국 관광객들이 이용을 하던 관광 호텔급 이상의 어떤 객실로서 중국 민심을 들끓게 한 또 하나의 장면. 인천공항에 도착한 중국인들 목에 노란색 표차를 걸어 낙인 찍었다는 겁니다. 일본 공항에서도 중국인 입국자들을 구분하기 위해 빨간색 목줄을 걸게 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지난해 10월 오히려 중국에 대한 비자 제한 조치를 풀었던 일본에도 우리와 비슷한 보복 조치를 내린 이유로 꼽힙니다. 中方根据相关国家采取对华歧视性措施的实际情况，作出对等反应。 코로나19 확산 이후 34개월 동안 최장 56일의 유료 격리를 강제했던 중국. 자국의 조치는 모든 해외 입국자에게 일괄 적용돼 중국인만을 노린 차별적 입국 제한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관영 매체들은 중국인 여행객들을 환영한 태국과 싱가포르 등을 모범 사례로 소개하며 지원 사격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泰国副总理亲自到飞机廊桥出口处迎接中国游客。 한국과 일본의 화살을 돌려 내부 결속을 다지는 선전전이란 분석과 함께 중국 스스로 방역을 정치화한 셈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한 후에도 코로나19 사망자 수를 대폭 줄여서 보고하고 있다고 세계보건기구가 지적했습니다. 중국이 자국의 코로나19 사망자로 내놓는 숫자 보고가 현실과 턱없이 다르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중국이 코로나19 사망자 수를 여전히 크게 축소 보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HO still believes that deaths are heavily underreported from China. We still do not have adequate information to make a full comprehensive risk assessment. WHO는 중국이 이른바 제로 코로나 정책을 풀기로 한 지난해 12월 초 이후로 중국 보건당국으로부터 신규 입원자 수 등 방역 관련 정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1일까지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와 입원자, 사망자 규모를 다룬 주간 현황을 최근 입수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심각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 정보인 사망자 수는 실상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중국은 이번 주간 현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이 648건이라고 통보했습니다. 반면 영국의 의료 데이터 분석 기업 에어피니티는 최근 중국의 코로나19 사망자 규모가 하루 10,000명 안팎에 이른다고 추정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를 지나치게 좁게 정의하는 중국의 집계 방식 때문으로 WHO는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코로나19 사망자를 정의할 때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호흡 부전을 겪다 숨진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사망자 수를 실제보다 매우 적게 나오게 하는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는 중국이 제공하는 코로나19 정보를 믿을 수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미국 하원 주도권을 확보한 공화당이 바이든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대한 조사에 나선 가운데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추가로 연장했습니다. 미국 보건복지부는 현지 시각 11일 종료 예정이었던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90일간 재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상사태가 유지되는 동안 코로나19 검사와 백신, 치료제 등을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비상사태 연장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으며 만약 종료될 경우 의료보험과 약품 허가, 원격 진료 등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도록 개발된 이가 백신이 최근 국내외에서 유행하는 변이에도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국제학술지 등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인용해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후 이가 백신을 추가 접종한 경우 BN21 변이에 대한 예방 능력이 3차 접종만 완료한 집단에 비해 4.4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BQ1과 XBB에 대해서는 예방 능력이 각각 12.5배와 7.1배 증가했습니다. 이는 현재 유행하는 변이들이 오미크론 변이에서 파생된 하위 변이여서 오미크론을 토대로 개발된 이가 백신이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유아용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이 처음으로 국내에 들어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생후 6개월에서 4세까지를 대상으로 한 영유아용 화이자 단가 백신 40만 회분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에 도입된다고 밝혔습니다. 제품명은 코미나티주 0.1mg/ml로 1회 접종 시 투여량이 12세 이상 투여량의 10분의 1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1월 만 5세 이상의 영유아 백신 접종을 허가했는데 이보다 낮은 연령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접종도 곧 시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그러나 도입한 백신을 실제로 영유아 접종에 활용한다면 언제부터 접종이 시작될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역당국이 다음 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합니다. 국가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오는 17일 회의를 열고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방안과 시기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자문위가 이 회의에서 정리한 의견을 도출할 경우 정부가 이르면 설 연휴 전인 19일이나 20일 중대본 회의를 열고 조정 여부와 시점 등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중국 내 유행과 국내 유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조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중대본 차원의 결정은 설 연휴 전이 될 수도 후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발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고 미국에서는 전염력이 강하다고 알려진 변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주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논의가 시작되는데요. 자세한 상황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국내 유행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4만 4천 명 정도 나왔는데 이게 11주 만에 가장 적은 수치거든요. 연일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유행의 정점이 지났다고 봐도 될까요? 예, 이미 감소 추세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지난 걸 돌아보면 이번 겨울철 유행의 정점은 아마 12월 3주차, 4주차 정도인데 최대 하루 나온 이 확진자 수는 8만 8천 명 정도가 최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후 이제 확연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번 주에 감염 재생산 지수, 즉 한 사람이 몇 사람을 감염시켰느냐 하는 것도 1 이하 0.95를 나타냈기 때문에 감소 추세에 들어간 것은 확실해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이 호흡기 질환의 특성상 겨울철에 이렇게 갑자기 급감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완만하게 감소 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완만한 감소 추세에 들어갔지만 위중증 환자가 여전히 지금 500명대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후행 지표라서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후행 지표이고 사망자 수는 일부 감소 추세를 보이기도 하지만 이게 좀 길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라는 것은 신규 확진자들의 감소 추세가 나온 후에 후행성으로 2주 내지 3주 후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이후에는 확연한 감소 추세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해외 유입 확진자를 살펴볼 텐데요. 중국발 입국자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발의 확산이 국내 유행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으로 봐서는 뭐 제한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는 전수 PCR 검사를 하게 했거든요. 네. 단기 입국자의 경우는 공항에서 하고 장기 체류자라든지 혹은 외국인인 경우에 있어서는 1일 이내에 PCR을 하기 때문에 전수조사인 것은 맞습니다. 또 5일 이후에는 탑승 전에 사전 진단검사 음성을 의무화했기 때문에 사실은 또 거기서 걸러지는 부분들이 있죠. 네. 또 이제 보도에서 계속 나오는 것처럼 단기 비자를 일단 정지시켰기 때문에 입국자 수 자체가 좀 단기 입국자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구나 이 지금 해외 확진자
들의 규모를 보면은 뭐 200명을 넘는 수도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들어서는 100명 전후이기 때문에 여기서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수십 명에 불과해서 실제로는 큰 영향은 없어 보입니다. 네. 또 변이주의 분포를 보더라도 중국에서 지금 입국한 사람들의 BA5 하위 변이주가 96.8%를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유행하고 있는 BN1이 3.2%여서 뭐 새로운 변이주라기보다는 우리나라에도 다 있는 변이주를 갖고 들어오는 확진자들이기 때문에 유행의 규모에는 큰 영향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PCR 검사와 음성 확인서 제출 지금 두 가지 방역 규제를 중국발 입국자들에게 하고 있는데요. 이게 우회 입국까지는 막을 수 없다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방역 조치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어떤 검역도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제일 강한 검역을 하고 있는 거긴 한데요. 지금 방역 당국의 이 정책의 목표는 1차적으로는 확진자 유입을 줄이는 데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보다는 중국발 입국자의 경우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 안에서 확진자의 그 변이주의 분포가 어떤 것인가, 혹시라도 새로운 변이주가 발생했는가 하는 것을 모니터링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네. 하지만 홍콩이나 이제 마카오를 경유하는 경우에는 사전 진단검사에서 음성만으로 입국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입국 후에 발병하는, 즉 잠복기에 있는 사람들은 걸러낼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 데다가 더구나 뭐 동남아나 유럽이나 미국을 경우하는 경우에는 그것조차도 없어서 그런 부분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아예 틀어막기보다는 추적과 감시의 목표를 두고 있는 방역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국내에서 BN1 변이의 국내 검출률이 그 기존의 우세종이었던 BA5보다 높아졌습니다. 이제 앞으로 새로운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커졌는데 이런 주종 변화가 유행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글쎄 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애매한 부분이 BA5 요거 하나만 보면은 32.7%지만 네. BA5의 하위 변이주까지 하면 52.5%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BA5의 하위 변이들이 우세종이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가 있고요. 하나가 아니긴 하지만요. 네. BN1의 경우는 35.7%로 BA5보다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증가 추세가 계속 지속되고는 있습니다만은 과연 이게 50%를 넘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좀 그렇지는 않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이것이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BA 2.75의 하위 변이주인데 BA 2.75라는 것은 켄타우루스라고 해서 변이가 돌기단백질의 변이가 제일 많았던 것이고 제일 아마 전파력이 강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BA5가 더 유행을 했지 BA 2.75는 열세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 하위 변이주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고 또 하나는 지금 보도에서 나왔던 것처럼 개량 백신이 유효하고요. 먹는 치료제도 유효하고 이브실드 같은 항체 치료제도 유효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뭐 전파력이나 독성이 더 강하다 그런 증거도 없기 때문에 유행의 규모라든지 혹은 뭐 질병의 증상이라든지 이런 데에 있어서 특별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지금 BN1 변이 때문에 논란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XBB 1.5 변이가 굉장히 많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파력도 강하고 회피력도 높다고 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검출이 됐죠. 어떤 변이일까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검출은 됐지만 17건에 불과하고요. 사실은 국내에서 발생한 경우는 감염 경로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이 XBB라는 이름을 보시면은 X라는 뜻은 이게 재조합 변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BA2의 한 사람 환자 안에서 두 가지 바이러스가 재조합을 일으킨 바이러스인데 처음에는 지난 8월에 작년 8월에 인도에서 처음 발견이 됐는데 오히려 10월에는 싱가포르에서 유행을 했고요. 지금은 미국에서 특히 동북부에서 70% 이상을 차지하면서 미국에서는 아마 이것이 우세종으로 될 것으로 보이는데 처음에 나왔던 것은 XBB인데 거기에 이제 돌기단백질의 변이가 생기면서 XBB1이 되었고요. 또 변이가 생기면서 XBB 1.5가 돼서 지금 지구상에 있는 바이러스들 중에서 최강의 전파력을 가지고 있고 면역 회피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또 이 바이러스인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세포의 수용체에 있어서의 접촉력이 굉장히 강해져서 좀 더 빨리 감염이 되면서 전파력이 강해지고 또 우리 몸 안에서 증상이 좀 더 빨리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 면역 회피 능력이 있는데 실제로 이 바이러스가 과연 독성이 더 강하냐? 뭐 지금 가짜 뉴스들은 그런 게 많거든요. 델타보다 뭐 5배 이상 강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거짓말이고요. 또 하나는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뭐 극단적으로 증상이 악화되는 시기가 빨라진다. 이거보다는
오히려 잠복기가 좀 빨라진다는 뜻이지 증상이 더 독하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네. 지금 이 XBB 1.5 변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셨는데 앞으로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확실한 건 지금 전파력이 좀 강해 보인다라는 거잖아요. 혹시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처럼 빠르게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 오늘 발표한 걸로 보면은 17건이 지난 8일 이후로 이제 보고가 되었는데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환자인 경우 반 이상을 차지하기는 하는데 그분들은 알 수가 없고 대부분 미국에서 유입한 환자들의 경우 감염 경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전체적인 숫자가 너무나 적어서 과연 이 빙산의 일각이긴 하지만 얼마나 많은 환자가 있는지 아직까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네. 우리나라 전체의 비율로 봤을 때 0.1%에 불과하고 절대적인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지금 증가할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네. 네. 또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지금 기다리시는 부분이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부분인데요. 17일부터 논의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우선 방역당국에서 얘기한 게 4가지 방역 지표가 있었죠. 네. 그중에 아마 지금 3가지 정도는 거의 충족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신규 확진자가 2주 이상 감소하고 있고요. 위중증 사망자 감소는 아직까지 확실치는 않지만 아마 다음 주 이후에는 확연하게 보일 것으로 보여서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의료 대응 체제의 여력은 가용 병상이 50% 이상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네 번째, 고위험군 면역 획득은 60세 이상인 경우에 있어서 50%가 목표인데 32%를 좀 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어려워 보이고요. 고위험 시설에 있어서는 60% 이상 목표를 하고 있는데 거의 달성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에 이제 2가지 이상을 충족하게 되면은 단계적으로 완화, 즉 대중교통이라든지 병원, 약국, 무슨 요양시설 같은 감염 고위험 시설에서는 의무를 그대로 놔두고 그 나머지 실내에서는 의무를 권고로 바꾼다는 것이죠. 마스크를 벗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설 전이 될지 설 후가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만은 설날 기간 중에는 아마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전문가위원회에서 이제 제안을 하고 방역 당국에서 이것을 결정을 하면은 늦어도 월말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즉 1단계의 권고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의무에서 권고로는 넘어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생후 6개월에서 4세까지를 대상으로 한 영유아용 코로나19 화이자 백신이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영유아 백신 접종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글쎄 필요한 아이들이 있겠죠. 그런데 5세에서 11세인 경우에 있어서도 그 수용성이 굉장히 낮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영유아의 경우에 있어서는 수용성은 더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연령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했을 때 대부분의 영유아들은 맞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이 아이들 중에서도 기저질환이 있다든가 장기 이식이라든지 혹은 미숙아로 태어나서 면역이 약화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접종이 이득이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원하는 아이들한테 맞출 수 있다. 즉 원하면은 맞을 수 있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나라의 달 궤도선 다누리에 탑재된 미국 나사의 섀도우 캠이 촬영한 사진이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공개된 사진은 달의 남극에 위치한 너비 약 20km의 셰클턴 분화구 내부의 영구 음영 지역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영구 음영 지역을 촬영한 이번 사진은 가파르게 경사진 분화구에서 지름 5m의 바위가 굴러떨어진 경로가 보일 정도로 영구 음영 지역을 상세히 보여준다고 섀도우캠 제작기관인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가 설명했습니다. 다누리에 탑재된 섀도우캠은 달 극지역 영구 음영 지역의 물 존재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나사와 애리조나 주립대가 함께 개발한 특수 카메라입니다. 섀도우캠은 지난 2009년 발사된 나사의 달 궤도선에 장착된 카메라보다 200배 이상 빛에 민감하도록 설계됐습니다. 나사는 섀도우캠의 촬영 자료를 활용해 2025년 예정인 아르테미스 유인 달 착륙에 적합한 후보지를 탐색할 계획입니다. 국제우주정거장에 머물고 있던 러시아 우주선 소유주 MS-22가 운석에 부딪혀 일부 장치가 파손되면서 러시아 당국이 구조용 우주선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우주국은 다음 달 20일 무인 자동운항 시스템을 적용한 구조용 우주선인 소유주 MS-23을 국제우주정거장으로 보낸다고 11일 밝혔습니다.
러시아 당국이 이 무인 우주선을 보내는 건 지난해 9월 소유주 MS-21을 타고 국제우주정거장에 도착한 우주인 3명을 귀환시키기 위해서입니다. MS-22 우주선에는 러시아 우주인 세르게이 프로코피예프, 드미트리 페텔린과 미 항공우주국 소속 우주인 프랭크 루비오가 타고 있습니다. 국내 광산 6곳에서 미래 유망 자원으로 꼽히는 리튬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리튬은 전기차 등에 쓰이는 리튬 이온 전지의 핵심 소재입니다. 이평구 지질연구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광산 30여 곳을 조사한 결과 6곳에서 리튬을 찾을 수 있었다며 대표적인 곳은 울진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질연구원은 리튬 매장량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땅속 깊이 구멍을 내는 시추를 거쳐야 한다며 올해 안에 매장량 평가를 마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2036년까지 원자력과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이 30% 이상으로 늘어나고 석탄 발전은 15% 이하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계획안을 보면 오는 2030년 원전 발전량은 전체의 32%, 신재생에너지는 23%까지 확대되는 반면 석탄 발전 비중은 20% 아래로 떨어집니다. 2036년에는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2030년 대비 각각 2.2%포인트, 9%포인트로 대폭 확대될 예정입니다. 미국 전역의 항공교통을 마비시킨 대란의 원인은 전산 파일 손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연방항공국은 11일 공식 트위터에서 우리는 노탐 중단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철저히 검토하고 있다며 문제는 손상된 데이터베이스 파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들을 인용해서 손상된 디지털 파일 하나가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당국자들이 미 의회 관계자들에게 손상된 디지털 파일이 메인 시스템과 백업 시스템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서 현 시점에서 사이버 공격 증거는 없다고 상황을 알리면서 추가 혼란을 막았습니다. 미국의 교통사고 조사 책임기관의 수장이 전기 자동차의 무게와 크기 증가로 인해서 치명적인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 국가교통안전위원회의 제니퍼 호맨디 의장은 11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행사 기조연설에서 전기차를 포함한 차량의 중량과 크기 증가 등에 따른 중상과 사망 위험성의 상승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는 제너럴 모터스의 GMC 허머 EV를 사례로 들어서 이 차의 총 중량이 무려 4톤을 넘고 배터리팩 무게만 혼다의 시빅 승용차와 유사한 1,315kg이라며 사고 발생 시 안전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룸버그는 호맨디 의장이 이번 발언과 관련해서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배터리가 무거운 데다 더 비싼 차량을 만들려는 제조사들의 욕심 역시 차량의 크기를 키운다고 해석했습니다. 민족 대명절 설을 앞두고 치솟는 물가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농협이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서 차례상 물품 등 농축산물 할인 판매에 나서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2중 3중으로 보온하며 겨우내 애지중지 기른 상추가 텃밭에 가득합니다. 정성스레 딴 상추는 곧바로 포장해 출하 준비를 마칩니다. 이곳에서 갓 수확한 농산물은 경매나 중간 유통 과정 없이 25km 떨어진 로컬 푸드 매장으로 바로 옮겨집니다. 농민들은 신선한 농산물을 제값에 받고 거래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습니다. 소포장해서 이제 납품하는 게 훨씬 더 단가도 나오고 이제 농가도 이득이지만 제 생각에 소비자들도 날마다 저희가 신선한 야채를 제공하니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판매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좋은 상품을 살 수 있어 명절을 앞둔 매장은 고객들로 붐빕니다. 설에 맞춰 농협유통센터는 주부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선물 세트와 농축산물 할인 판매에 나섰습니다. 네, 설에 가족들하고 많이 먹으려고 과일이나 야채 이런 거 많이 사는데요. 예전보다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선뜻 사기도 어렵고 힘든데 하나로마트 오면은 뭐 특별하게 뭐 할인해 주는 것도 많고 사과와 배, 밤 등 제수용품을 포함해 최고 60% 할인된 가격으로
설 명절까지 판매할 계획입니다. 정부도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10가지 설 성수품과 일부 농축산물에 20% 추가 할인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산자하고 소비자, 저희 농협하고 유통 단계를 대폭 축소해서 이렇게 60% 할인이라는 할인이 가능하다고 저희는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 워낙 작황이 좋아가지고 물량도 풍부하고 품질도 예년에 비하면 상당히 우수한 편입니다. 고금리와 고물가에 장보기도 꺼려지는 요즘 농수축산물 할인 판매가 주부들의 알뜰 소비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YTN 오순열입니다. 3기 신도시 지역인 경기도 시흥 광명 지역에서 불법 부동산 투기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해 말 관련자들을 대거 적발했는데 위장 전입과 대리 경작 등의 수법이 많았습니다. 김학모 기자입니다. 수도권 3기 신도시 예정지 중 한 곳인 경기도 시흥시 지역입니다. 정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곳으로 토지를 사거나 팔기 위해서는 실제 농업 경영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 공인중개사무소를 차린 A씨는 농사를 짓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대리 경작자를 알선해주면서 토지 거래를 중개했습니다. 난 이 사람을 솔직히 얘기해서 몰라요. 내가 농사를 지니까 농사를 나보러 지라고 그래가지고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을 아는 거야. A씨는 이런 수법으로 2020년부터 12명에게 19필지를 중개했고 중개 수수료로 4억 3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외 지역에서 43명과 한 거래 중에도 일부 위법 행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토지를 사기 위해 부근 집 방 한 칸을 월세로 얻어 위장 전입하고 농사를 짓겠다며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후 대리 경작한 경우도 적발됐습니다. 이 밖에 명의신탁에 의한 불법 토지거래 허가나 아예 허가 없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외국인 불법 행위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실시한 후에 6월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한 불법 부동산 투기자 86명 가운데 25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Jânio, sem palavras. Sem palavras. Como que chegamos a esse ponto? Temos que fazer tudo para evitar que isso nunca mais se repita. Obrigado. 지하실이나 터널 등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불이 난 곳까지 소방차가 접근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초기 진화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터널에서 발생한 화재를 모니터로 감지한 뒤에
원격 소화포로 불을 끌 수 있는 장비를 개발했습니다.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화재안전연구소 박진욱 박사님과 함께 원격 무인 소화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화재 발생 초기에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그것도 원격으로 불을 끌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하니까 참 기대가 되는데요. 자, 무인 소화 기술이 어떤 기술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화면을 보면서 불을 끄는 무인 소화 기술은 터널이나 지하도로, 지하주차장과 같은 반밀폐 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관리자나 소방대의 직접적인 투입 없이 원격지에서 적극적인 소화 활동이 가능하여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거나 혹은 확산을 지연시키는 기술입니다. 네. 예를 들어 터널의 관리소에서 업무를 보는 도중에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위험 신호를 수신하였을 경우 네. 사무실 제어 시스템에 있는 모니터에 비치는 CCTV 영상을 통해 자동 소화포를 가동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기술입니다. 예, 현장 CCTV 영상을 보면서 화재를 진압한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 화재 발생 감지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현재는 영상 유고 감지 기술을 통해 화재를 인지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화면을 계속 쳐다보고 있어야 하는 건 아니고요. 영상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화재가 자동 감지되면 CCTV를 통해 화재에 대한 초동 대응을 한다는 겁니다. 또 화면에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의 화재는 자동 화재 탐지 설비나 각종 화재 감지기와의 연동을 통해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화면을 보면서 소화포를 가동한다고 하셨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화 방법을 소개해 주시죠. 이 기술은 쉽게 말하면 원격으로 조정되는 옥내 소화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옥내 소화전과 같이 수분사를 이용하여 불을 끄지만 인력의 현장 투입 없이 제어 시스템을 이용해 원격지에서 조종하여 이제 화재를 진압한다는 개념으로 숙련자에 의한 신속한 초동 대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기술은 현장에 설치되는 자동 소화포와 제어 시스템으로 구성됩니다. 자동 소화포는 현장 옥내 소화전과 결합돼 벽면에 고정 설치되는데 상하 좌우 180도 이상의 회전 운동이 가능하며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며 이 화면을 통해 소화포를 조준하여 소화수를 분사하게 됩니다. 예. 제어 시스템은 터널 관리소나 시설 방제실에 조이스틱, 모니터, 제어 컴퓨터 등으로 구성된 메인 제어 시스템과 관리자의 스마트폰으로 조작이 가능한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현장에서의 제어를 위한 리모컨 장치 등 3-in-1 형태로 개발되어 관리자가 언제 어디서든 화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습니다. 네. 뭔가 이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면 우주선 같은 데 내에서 불이 났을 때 알아서 불을 끄는 그런 시스템과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완성도가 궁금한데 사람이 불을 끄는 것처럼 확실히 불이 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희 연구진은 우선 건설연 내 실험동에서 차량 내부와 엔진룸 등 다양한 조건에 대한 화재를 진압 실험을 했습니다. 네. 화면을 통해 상황을 보면서 소화포를 조종하기 때문에 화재에 대한 집중 분사가 가능하여 대부분의 조건에서 5분 이내 화재가 진압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예. 다만 상황에 따라 소화수가 화재를 직접적으로 타격하기 어려운 경우 분사 형태를 방사로 조절하여 화재 확산을 방지하는 전술 또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자동 소화포가 벽면에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생기는 분사 각도의 한계는 다른 개소와의 합동 분사를 통해 사각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질문에서 주신 바와 같이 이 기술의 핵심은 골든타임 내에 소화 활동을 하는 것, 즉 신속한 초동 진압입니다. 예. 국토부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라 터널에서는 1.5MW의 화재를 1분 이내 탐지하도록 화재 감지기의 성능을 기준하고 있습니다. 예. 화재 감지기에 의해서 1분 내에 화재를 감지하여 즉각적인 소화가 이루어진다면 효과적인 초기 화재 진압이 가능하며 최악의 경우라 하더라도 대형 화재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을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네, 그 기사 같은 걸 보면 소방차의 진입이 좀 어려워서 초기 진화에 실패하는 경우 화마가 굉장히 커지는 기사를 많이 봤는데요. 이 기술이 있으면 소방관들의 안전도 예방하고 대형 화재도 좀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원격으로 불을 끄는 이런 소화 체계가 없었을까요? 기존 소화 설비에는 스프링클러나 물 분무 설비 등 화재 시 위험 신호에 따라
구역별로 작동되거나 혹은 온도에 의한 물리적 작용에 의해 작동되는 방식이 전부였습니다. 이 기술과 같이 비상시 화재를 국소적으로 조준하여 소화수를 방수할 수 있는 것은 사람에 의한 소화 활동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술은 화재에 국한하여 소화수를 집중 분사하기에 초기 소화 성능을 극대화하였으며 제실자 유무나 혹은 화재 양상에 따라 유연한 소화 전술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위험한 현장에 직접 인력이 투입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2차적인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네, 스프링클러처럼 물이 이렇게 퍼져서 내려오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아예 소방관이 집중 분사를 하는 것처럼 이걸 이제 무인 시스템으로 구현을 해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자, 앞서서 이런 기술을 터널이나 지하 주차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주로 어떤 분야에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시설의 규모에 비해 인력 배치 밀도가 낮거나 혹은 무인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시설에는 모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중점적으로 기술의 적용을 추진하고 있는 시설은 터널입니다. 해저 터널을 포함한 장대 터널 및 대심도 터널 등 점점 길어지고 깊어지고 있는 추세로 특히 도심지 터널의 경우 극심한 교통체증 때문에 화재 시에 관리자나 소방대의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 기술이 적용되면 초기 화재 대응 측면에서 큰 이점을 가지게 됩니다. 같은 개념에서 대형 아울렛이나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더 나아가 군함이나 선박에서도 충분히 적용되어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가까운 예로 지난해 있었던 방음 터널 화재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런 큰 대형 화재도 예방할 수 있을까요? 네. 지난해 12월 29일이죠. 과천시 소재 방음 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큰 피해가 초래되었습니다. 네. 관련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네. 만약 무인 소화 기술이 적용되어 있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인 소화 설비가 만약에 적용되어 있었다면 초기에 화재에 대한 집중 분사가 이루어졌을 것이고 가혹한 상황으로 흘러 진압에 실패했을 경우라 하더라도 구조물을 포함한 타 가연물에 대한 충분한 주소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관리자가 자리에 없었다 하더라도 스마트폰을 통해 이제 비상 신호를 수신하고 소화 활동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화재 대응 골든 타임을 조금이나마 연장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을 가집니다. 네. 원격으로 불을 끄는 무인 소화 기술 개발로 인해서 그럼 기대 효과는 뭐가 있을까요? 예, 초기 화재 진압과 지연 효율이 높아 물적 인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터널을 대상으로 할 경우 기존 물 분무 설비 대비 약 20% 이상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경제성 또한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무인 관리 터널이나 함정의 경락고와 같은 곳에 적용할 경우 가용 인력을 최소화해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프링클러 같은 설비를 새로 다는 것보다 20% 이상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으니까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아직 소방시설법이나 관련 제도에 따라 이 기술이 스프링클러와 같은 타 소화 설비를 대체하여 설치될 수는 없기에 기존 설비를 빗대어서 좋다 나쁘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신속한 초동 대처와 유연한 소방 전술이 가능한 이점을 가지고 있어 터널이나 지하 주차장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는 시설에 한해서는 필요성을 검토하여 적용하는 것이 화재로부터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번 기술이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 혹시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아쉽지만 아직은 실제 보급을 위한 초기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다만 다수의 반복 실험을 통해서 소화 성능을 검증하였고 테스트 베드 개념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구룡터널에 현장 설치하여 시범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범 운영 시 이 기술을 활용하여 서울시와의 합동 소방훈련을 통해 실제 터널에서의 화재 대응에 대한 효용성 또한 확인을 하였습니다. 예. 또한 국토부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내 소형차 전용 터널에 적용되는 원격 제어 살수 설비로 포함되어 필요성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 기업으로 기술 이전도 완료하여 현재 진행 중인 여러 터널에 설계 검토되고 있는 단계로 아마 근미래에 도로 터널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하루빨리 도로 터널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기술들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화면을 통해 원격으로 그리고 이제 무인으로 소화 설비를 개발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터널과 여러 형태의 지하 공간들이 그 건설 추세가 점점 깊고 길어지며 크고 복잡해지는 형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위험은 더욱더 가중된다는 뜻이죠. 연구자의 입장에서 이런 조건에서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화재에 대한 신속한 초동 대처라 판단했습니다. 그 판단하에 저희 개념을 조금 단순화하여 사무실에 앉아서 화재를 끌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 보자로 귀결됐고, 그렇게 연구를 시작해서 화재 진압 성능 확보와 경제성, 그리고 시공성, 범용성 등의 여러 요건이 고려된 시행착오를 거쳐 현재의 기술까지 도달하게 됐습니다. 예, 대형 화재의 위험성이 점점 커지는 만큼 이 안전 대책도 강화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개발을 하셨다는 건데요. 자, 마지막으로 박사님의 앞으로 목표에 대해서도 들려주시죠. 네, 오늘 소개해드린 화면을 보면서 불을 끄는 무인 소화 기술에 대한 보급 확대를 위해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예. 하나의 예로 올해부터 이 기술을 이용하여 유류 화재 대응을 위한 연구가 진행될 예정으로 유의미한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네. 여러 첨단 기술 발달에 따라 화재 안전 기술 또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고 있기에 실제 소방 현장에 기술을 적용하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리거나 혹은 많은 걸림돌이 존재하게 됩니다. 저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정부 출연연의 입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고도의 화재 안전 기술을 확보하고 실용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면의 연구 활동을 꾸준히 시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눠본 무인 소화 기술, 화재 진압의 골든타임도 지키고 소방관은 물론 많은 사람들을 지키는 기술이지 않나 싶은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화재 안전 기술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화재안전연구소 박진욱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몸에 붙이고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마찰대전 발전소자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디지스트와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공동 교수팀은 원래 길이의 2.5배까지 늘어나는 게일 성분에 그래핀으로 만든 전극을 적용해 신체 움직임으로 생길 수 있는 변형보다 큰 신축 환경에서도 일정한 전기가 출력되는 소자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기존의 마찰대전 발전소자가 변형될 때 성능이 떨어지게 되는 원인을 찾아 소자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전극의 전기 저항 범위를 파악해 이번 기술에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리튬이온 전지의 차세대 음극 소재가 빠르게 닳는 이유를 밝혀서 전기차 배터리의 수명을 늘릴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고려대 유승호 교수팀은 흑연 실리콘이 결합된 전지 음극 소재는 시간이 지날수록 표면에 피막이 생겨서 리튬이 점점 고갈되는 노화 반응이 일어난다며 이로 인해서 리튬이온 전지의 수명이 짧아진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최근 리튬이온 전지의 기존 음극재인 흑연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은 흑연과 실리콘의 결합 물질을 사용하는 방법이 거론된다며 이번 연구가 리튬이온 전지의 수명 단축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 신임 원장에 김남균 한국전기연구원 연구부원장이 선임됐습니다. 김 원장은 서울대 무기재료공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무기재료공학 석박사를 취득한 뒤 1990년 전기연에 입사해 전력반도체 연구센터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김 원장의 임기는 오는 13일부터 2026년 1월 12일까지입니다. 경기도 수원시는 핵심 기술 기업과 중소벤처기업, 창업 초기 기업 등에 투자하기 위해서 1,000억 원 규모의 수원기업 세비펀드를 조성합니다.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수원기업 세비펀드는 정부 정책자금 사업인 한국모태펀드의 출자금 600억 원과 민간 자본 300억 원, 수원시 출자금 100억 원 등으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펀드 자금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분야의 200억 원을 비롯해서 바이오 헬스에 200억 원, 소재 부품 장비 300억 원, 창업 초기 기업에 200억 원 등이 투자됩니다.
BN1과 XBB, BQ 등 새로운 변이로 팬데믹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해 개발된 이가 백신이 다른 변이들에도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외 유행이 여전한 데다 겨울에 계절적 요인까지 더해져 감염 위험이 큰데요. 면역 저하자와 어르신 등 고위험군은 개량 백신으로 추가 접종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